어제 오후에 여관방에서 나온 사람이 옥분 씨 맞나요? 혹시 옥분 씨 그 노인네와 여관에서 그 짓을 한 건 아니죠? 대답 좀 해봐요. 그 남자의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너무 한심해 보였고 부끄러웠으니까요. 저는 한때는 부산에서 가장 잘 나가는 다방 사장이었던 68세 정옥분이라고 합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티켓 다방까지 운영하며 정말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인생이란 게 정말 한순간에 뒤바뀌더라고요. 부산 공장들이 다 외곽으로 나가면서 손님들이 줄어들고 투자 사기까지 당해서 모든 걸 잃었어요. 결국 서울 돈이동 쪽방촌까지 떠밀려와서 종묘공원을 돌며 할아버지들을 상대로 그런 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사연다방 청취자 여러분, 제가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지금 힘들게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처음 내려간 건 1980년이었어요. 그때 저는 25살의 팔팔한 처녀였죠. 고향은 경남 하동이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부산으로 돈을 벌러 갔어요. 그때 부산은 정말 대단한 곳이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모여들었어요. 공장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일자리가 넘쳐났거든요. 처음에는 신발 공장에서 일했어요.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서 신발을 만들었죠.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돈을 모아야 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다방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어요. 공장 일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그쪽으로 옮겼죠. 다방에서 일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많이 배웠어요. 손님들은 대부분 공장 사장들이나 중간 관리자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커피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업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저도 언젠가는 제 가게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년 후에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도 공장에서 일했는데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딸 미경이도 태어났죠. 가정을 꾸리고 나니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985년에 제 첫 다방을 열었답니다. 처음에는 작은 다방이었어요. 테이블 5개에 의자 20개 정도였죠.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원두를 갈고 샌드위치를 만들고 가게를 깨끗하게 치웠어요. 손님들이 오면 웃는 얼굴로 맞았고 커피 맛도 다른 곳보다 좋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 노력이 통했나 봐요. 몇 달 지나니까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공장 사장들이 중요한 손님을 데리고 와서 미팅을 하기도 했고 연인들이 데이트하러 오기도 했어요. 가게가 잘 되니까 기분이 좋았죠. 남편도 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산은 정말 대박이었어요. 중공업이 발달하면서 조선소, 철강회사, 기계공장들이 계속 생겨났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왔고 제 다방도 덩달아 번창했어요. 가게를 더 크게 확장했고 직원도 4명까지 두었답니다. 그때쯤 티켓 다방이라는 게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커피를 마시고 아가씨들과 대화도 할 수 있는 곳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다른 다방들이 다 그쪽으로 바뀌는 걸 보니까 저도 따라가야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경쟁에서 밀릴 것 같았거든요. 티켓 다방으로 바꾸고 나니 손님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들이 퇴근하고 와서 스트레스도 풀고 아가씨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죠. 저는 아가씨들을 관리하고 가게 운영을 맡았어요. 돈이 정말 많이 들어왔답니다.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였어요. 큰 아파트로 이사도 가고 딸 미경이한테 좋은 것도 많이 사줬어요. 미경이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했죠.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가난한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성공한 제 자신이 대견했거든요. 하지만 좋은 시절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부산에 있던 공장들이 하나둘씩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양산이나 김해 같은 곳으로 말이에요. 땅값이 싸고 교통도 편하다는 이유였죠. 공장이 이전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 가게 손님들도 줄어들기 시작했죠. 매출이 반으로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곧 다시 좋아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정부에서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고 사회 분위기도 바뀌었어요. 티켓 다방을 나쁘게 보는 시선이 많아졌죠. 손님들이 점점 더 줄어들었어요. 결국 다방을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식당을 차렸어요. 식당 운영으로 그냥저냥 먹고 살만했어요.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몇 년 후 설상가상으로 투자 사기를 당했어요. 아는 사람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서 권했는데 믿고 돈을 맡겼다가 모든 걸 잃었어요. 그것도 제가 평생 모은 돈 전부를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 충격으로 병이 났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위암에 걸렸죠. 병원비로 남은 돈마저 다 썼어요.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저는 너무 막막했어요. 딸 미경이는 그때 이미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방 운영하며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나서는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창피하다는 거였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딸마저 연락을 끊자 저는 정말 혼자가 되었어요. 부산에 있을 이유도 없었고 그렇다고 고향으로 돌아갈 면목도 없었거든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독촉하니까 결국 부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서울에 올라온 이유는 간단했어요. 큰 도시니까 숨을 곳도 많고 일자리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서울에 와보니 현실은 달랐어요. 60대 중반의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학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돈도 없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을지로 쪽방촌에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돈이동 쪽방촌을 알려줬어요. 종로 3가 근처라서 일자리 찾기도 좋을 거라면서요. 돈이동에 처음 갔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니까 정말 작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제가 들어간 방은 2평도 안 됐어요. 침대 하나 놓으면 발 뻗을 공간도 없을 정도였죠. 화장실은 층마다 하나씩 공용으로 쓰고 부엌도 복도에 있는 걸 같이 써야 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부산에서 30평짜리 아파트에 살던 제가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이야. 밤마다 울었어요. 벽이 너무 얇아서 옆방 소리가 다 들렸고 새벽에는 쥐들이 돌아다니는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잤어요. 돈도 얼마 없었어요. 부산에서 가져온 돈이 한 100만 원 정도였는데 방세하고 끼니 때우다 보니까 금세 바닥이 나더라고요. 급하게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식당 설거지, 청소, 전단지 돌리기 같은 일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다들 나이가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겨우 찾은 게 지하철역에서 휴지 파는 일이었어요. 하루 종일 서 있으면서 휴지 팔아봤자 10,000원도 못 벌었어요. 그것도 매일 자리 경쟁이 치열해서 새벽부터 나가야 했거든요. 한 달쯤 그렇게 살다가 몸이 못 버티겠더라고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다가 우연히 바카스 아줌마들을 보게 됐어요. 종묘공원 근처에서 바카스를 들고 다니면서 할아버지들한테 파는 거였죠.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바카스 파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지켜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카스를 사는 할아버지들이 아줌마들과 어디론가 사라지는 걸 봤거든요. 그제야 무슨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런 일을 해야 하나 싶어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돈이 떨어져 가고 방세도 밀리고 그러다가 결국 결심했어요.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바카스를 처음 산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편의점에서 바카스 한 박스를 사서 종묘공원으로 갔어요. 다른 아줌마들이 어떻게 하는지 멀리서 지켜봤죠. 첫날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공원 벤치에 앉아서 바카스만 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들이 다가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바카스만 팔았어요. 그래도 몇 개는 팔렸어요. 며칠 지나니까 다른 아줌마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걸더라고요. 순자 씨라는 분이 저한테 많은 걸 알려줬어요. 어떻게 손님을 받는지, 어디로 가는지, 돈은 얼마나 받는지.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이런 일을 제가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첫 번째 손님을 받았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철수 씨라는 75살 할아버지였어요. 혼자 사는 분이었는데 외로워서 그런 곳에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이라고 하니까 철수 씨가 오히려 저를 배려해 줬어요. 그 순간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부산에서 다방을 운영할 때는 그래도 사장이었거든요. 직원들도 있고 손님들도 저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밤에 쪽방으로 돌아와서는 거울을 보며 울었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예전에는 예쁜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예쁘게 했는데 이제는 낡은 옷에 주름진 얼굴, 거친 손만 남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공원에 오는 할아버지들도 알게 되고 단골 손님들도 생겼어요. 대부분 혼자 사는 분들이었어요. 가족들한테 버림받았거나 아니면 가족이 아예 없거나 그런 분들이었죠.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보다 더 슬픈 분들이 많았어요. 자식들이 연락도 안 하고 아픈데 병원비도 없고 저처럼 한때는 잘 살았다가 몰락한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저 혼자만 불행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부끄러웠어요. 만약에 딸 미경이가 저를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자랑스러워했던 엄마가 이제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정말 미안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런 생활을 1년 넘게 했어요.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았죠.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항상 바랐어요. 언젠가는 이런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다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 했어요. 그렇게 쪽방촌에서 1년 넘게 살다 보니 이웃들 얼굴은 대충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서로 깊이 사귀지는 않았어요. 다들 자기 사정이 있고 남의 일에 관심 갖기에는 자기 살기도 바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2022년 가을쯤이었나요? 복도에서 낯선 남자분을 봤어요. 제 또래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 새로 이사 온 분이구나 했죠. 그분이 바로 영우 씨였어요. 영우 씨는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았어요.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는데 눈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처음에는 인사만 주고받았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정도였죠. 그런데 며칠 후에 영우 씨가 저한테 말을 걸어왔어요. 복도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영우 씨가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옆방에 사는 박영우입니다. 저도 정욱분이라고 인사를 했죠. 영우 씨는 말을 참 부드럽게 했어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었다면서 모르는 게 많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처음에 좀 경계했어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관심 갖지 않는 게 좋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영우 씨 표정이 워낙 진실해 보여서 아는 것 정도는 알려줘도 될 것 같았어요. 영우 씨는 서울 토박이었어요. 종로에서 평생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곳까지 오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잠시 말을 멈추더라고요. 그러더니 사정이 좀 있었다고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다고 했어요. 저도 굳이 캐묻지 않았어요. 다들 사연이 있어서 이런 곳에 오는 거니까요. 며칠 후에 영우 씨가 저한테 커피 한 잔 마시지 않겠냐고 했어요. 근처에 작은 다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남자분과 단둘이 나가는 게 좀 그랬거든요. 하지만 영우 씨가 워낙 정중하게 부탁해서 결국 따라갔어요. 그 다방에서 영우 씨와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우 씨가 말했어요. 저는 평생 종로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했어요. 아내와 함께 30년 넘게 운영했는데
3년 전에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영우 씨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봤어요. 아내를 보낸 후에는 모든 의욕을 잃었어요. 가게 운영도 제대로 못하겠고,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서 건강도 나빠지고 결국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어요? 영우 씨가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어요. 아내를 보내고 가게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서 빚도 생기고 집도 팔게 되어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는 영우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였거든요. 한때는 잘 살았다가 갑자기 모든 걸 잃고 홀로 남게 된 거.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저도 너무 잘 알았거든요. 영우 씨도 제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옥분 씨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는 부산에서 다방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영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렇구나. 다들 사연이 있어서 이런 곳에 오는 거죠.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었어요. 특히 지금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는지는 절대 말할 수 없었거든요. 영우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서로 사정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영우 씨와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저녁에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 안부를 묻고 가끔은 함께 근처를 산책하기도 했어요. 영우 씨는 참 배려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제가 아픈 것 같으면 약을 사다 주기도 하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면 나눠주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영우 씨가 좀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우 씨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영우 씨와 이야기하면서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기쁨, 서로를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 쪽방촌에 와서는 그런 감정을 느낄 일이 없었거든요. 그저 하루하루 버티기만 했으니까요. 겨울이 되면서 영우 씨와 더 가까워졌어요. 쪽방은 난방이 잘 안 되거든요. 추운 저녁에는 영우 씨 방에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영우 씨는 돌아가신 부인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그리운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남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어느 날 영우 씨가 저한테 말했어요. 옥분 씨, 정말 고마워요. 옥분 씨 덕분에 이곳에서 살만해요. 혼자였으면 정말 외로웠을 텐데. 옥분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영우 씨가 있어서 많이 위로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들었어요. 영우 씨는 저를 착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는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만약에 영우 씨가 그걸 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걱정이 항상 있었어요. 영우 씨와 함께 지내면서 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공원에 나가는 시간도 영우 씨가 모르게 하려고 했고, 돌아올 때도 영우 씨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늦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봄이 되면서 영우 씨와 산책을 자주 했어요. 종묘공원까지 걸어가서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낮에는 영우 씨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저녁에는 같은 장소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하거든요. 영우 씨는 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주었어요. 어느 날은 꽃을 꺾어서 주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꼭 저와 나눠 먹었어요. 그런 영우 씨를 보면서 저는 정말 고마웠지만 동시에 미안하기도 했어요. 제가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영우 씨와 6개월 정도 지내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어요. 영우 씨도 저에게 점점 더 마음을 보여주었고요. 어느 날 영우 씨가 저한테 말했어요. 옥분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해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을 느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도 뭉클했어요. 영우 씨와 가까워질수록 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는지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영우 씨가 저를 보는 눈빛이 너무 따뜻하고 순수해서
그런 영우 씨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영우 씨와 마주치면 안부를 물었어요. 영우 씨는 항상 저에게 오늘은 뭐 할 예정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때마다 거짓말을 했어요. 근처 마트에서 일한다고 하거나 청소 일을 한다고 하거나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찔렸어요. 오후가 되면 저는 영우 씨 모르게 몰래 나갔어요. 영우 씨가 낮잠을 자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살금살금 나가는 거였죠. 계단을 내려갈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걸었어요. 마치 도둑질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종묘공원에 가는 길도 바꿨어요. 혹시나 영우 씨와 마주칠까 봐서요. 평소보다 돌아가는 길로 가서 시간도 더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영우 씨한테 들키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거든요. 공원에 도착하면 다른 아줌마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무슨 일 있냐고. 저는 그냥 집안일이 있어서 그렇다고 대충 둘러댔어요.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바카스를 들고 공원을 돌아다닐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예전에는 그냥 생계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영우 씨에게 들킬까봐 전전긍긍했어요. 주변을 계속 둘러보면서 혹시 영우 씨가 오지 않았나 확인했어요. 손님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철수 씨나 다른 할아버지들과 이야기할 때도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불안했어요. 만약에 영우 씨가 이 모습을 본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영우 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실망할까, 아니면 아예 등을 돌릴까. 저녁에 쪽방으로 돌아갈 때는 더 조심했어요. 영우 씨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복도에서 한참 기다렸다가 들어갔어요. 혹시 문이 열리면서 영우 씨와 마주칠까 봐서요. 때로는 1시간 넘게 계단 아래서 기다린 적도 있었어요. 어느 날은 정말 아슬아슬한 일이 있었어요.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영우 씨를 봤거든요. 영우 씨가 저 앞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급하게 골목으로 숨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영우 씨가 지나갈 때까지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영우 씨와 함께 있을 때는 너무 행복했지만 동시에 너무 괴로웠어요. 영우 씨가 저한테 정말 잘해주었거든요. 맛있는 것 있으면 나눠주고 아프면 약도 사다 주고 그럴 때마다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어느 날 저녁에 영우 씨가 저한테 물었어요. 옥분 씨, 요즘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일이 너무 힘든 것 아니에요?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영우 씨는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런 영우 씨를 보면서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계속 숨기고 살 수 있을까? 언젠가는 들키게 되는 것 아닐까? 그때가 되면 영우 씨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때로는 영우 씨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제가 어떤 처지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지, 저도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일이라는 걸. 하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영우 씨가 저를 거부할까 봐 무서웠거든요. 공원에서 일할 때와 영우 씨와 함께 있을 때의 제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공원에서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하는 바카스 아줌마였고, 영우 씨 앞에서는 품위 있는 전직 다방 사장이었어요. 두 개의 삶을 살아가는 기분이었죠. 영우 씨는 저를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어깨에 기대게도 해주고 그럴 때마다 저는 미안했어요. 제가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싶었거든요. 봄이 되면서 영우 씨가 종묘공원 산책을 자주 제안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핑계를 대고 거절했어요.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근처만 돌자고 했어요. 영우 씨는 이상하게 생각했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한 번은 영우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옥분 씨, 옥분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오랜만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영우 씨는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해 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 진짜 모습을 안다면 절대 그런 말은 못할 거예요. 어느 날은 공원에서 순자 씨가 저한테 말했어요. 옥분 씨,
요즘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야? 무슨 일 있어?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영우 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쓰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생활이 몇 달 계속되었어요. 낮에는 영우 씨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공원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이중 생활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언젠가는 한계가 올 것 같았어요. 그 한계가 언제 올지 어떤 방식으로 올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영우 씨를 잃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었어요. 영우 씨는 제게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이 썩어 빠진 쪽방촌에서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희망. 누군가 저를 소중하게 여겨준다는 희망. 그런 희망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조심조심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5월 중순쯤이었는데 날씨가 참 좋았어요. 영우 씨는 오후에 병원에 간다고 했어요.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다면서 늦게 돌아올 거라고 했죠.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오늘은 좀 더 일찍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했어요. 바카스도 챙기고 간단히 화장도 하고. 그런데 그날따라 마음이 왠지 불안했어요.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예감이었나 봐요. 종묘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온 거였죠. 다른 아줌마들도 좀 일찍 와 있었어요. 날씨가 좋으니까 손님들도 일찍 나올 것 같다고 했어요. 순자 씨가 저한테 말했어요. 옥분 씨, 오늘은 일찍 왔네. 좋은 일 있어? 저는 그냥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별일 없어요. 그냥 집에 있어도 할 일이 없어서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어요. 혹시 영우 씨가 병원 일정이 바뀌어서 일찍 돌아오는 건 아닐까? 혹시 나를 찾으러 나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4시쯤 되니까 단골 손님 철수 씨가 왔어요. 철수 씨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했어요. 오늘은 일찍 왔다면서 좋다고 했죠. 저는 철수 씨와 함께 평소처럼 근처 여관으로 갔어요. 철수 씨와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계속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자꾸 영우 씨 생각이 났거든요. 지금쯤 병원에서 뭐 하고 있을까? 검진은 잘 받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말이에요. 1시간 후에 여관에서 나왔어요. 철수 씨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셨고, 저는 다시 공원으로 돌아갔어요. 다른 손님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공원으로 가는 길에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을 봤어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정말 영우 씨였어요. 영우 씨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거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영우 씨가 여기에 있는 거지? 병원에 간다고 했는데. 영우 씨는 저를 못 본 것 같았어요. 벤치에 앉아서 딴 곳을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급하게 뒤로 물러났어요. 영우 씨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영우 씨가 왜 여기에 와 있는 걸까? 나무 뒤에 숨어서 영우 씨를 지켜봤어요. 영우 씨는 30분 정도 벤치에 앉아 있더니 일어나서 공원을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저를 찾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우 씨가 제가 숨어 있는 쪽으로 오는 것 같아서 더 깊숙한 곳으로 숨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만약에 영우 씨가 여기서 저를 발견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다행히 영우 씨는 저를 못 보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영우 씨가 공원을 완전히 나가지는 않았어요. 공원 입구 쪽에 서서 계속 뭔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영우 씨가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건지.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영우 씨가 갈 때까지 저는 꼼짝할 수가 없었거든요. 다른 아줌마들은 저를 찾았지만 저는 거기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영우 씨한테 들킬까 봐서요. 6시가 넘어서야 영우 씨가 공원을 떠났어요.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영우 씨가 왜 공원에 왔는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궁금했거든요. 공원으로 나가보니 다른 아줌마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디 갔었냐고, 왜 안 보였냐고. 저는 화장실에 갔었다고 대충 둘러댔어요. 하지만 정말 찜찜했어요. 그날 저녁에 쪽방으로 돌아갔을 때 영우 씨를 마주쳤어요. 영우 씨는 평소와 똑같이 인사했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표정이 좀 어둡다고 해야 할까요? 영우 씨가 저한테 물었어요. 옥분 씨,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냥 근처 마트에 갔다 왔어요. 장도 좀 보고요. 영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빨리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은 정말 잠이 안 왔어요. 영우 씨가 공원에 왜 왔는지, 혹시 제 정체를 눈치챈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만약에 영우 씨가 뭔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모른 척 해야 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털어놔야 할까? 며칠 후에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공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철수 씨가 또 왔어요. 철수 씨와 함께 여관으로 가려는데 멀리서 누군가가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관에서 나올 때 다시 봤는데 정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철수 씨와 헤어졌어요. 공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그 시선을 느꼈어요. 누군가가 저를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는데 멀리서 한 사람이 급하게 숨는 걸 봤어요. 그 뒷모습이 왠지 익숙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혹시 영우 씨인가? 영우 씨가 나를 뒤따라온 건가?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확인하고 싶었지만 무서웠어요. 만약에 정말 영우 씨라면 그날 밤 쪽방으로 돌아왔을 때 영우 씨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심각하고 슬픈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영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옥분 씨, 이야기 좀 할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영우 씨가 모든 걸 알아버린 거였어요. 제가 그토록 숨기려고 했던 것들을 모두 들켜버린 거였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영우 씨의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그토록 들키고 싶지 않았던 제 모든 비밀이 드러나 버린 거잖아요. 영우 씨 표정을 보니까 확실했어요. 영우 씨가 모든 걸 알아버린 거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영우 씨는 저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어요. 문을 닫고 나서 저한테 의자에 앉으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손도 떨리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정말 숨 쉬기도 힘들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영우 씨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침묵이 너무 무서웠어요. 영우 씨가 저한테 뭐라고 할까? 얼마나 실망했을까? 아니면 아예 관계를 끊자고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뒤엉켰어요. 영우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옥분 씨, 제가 본 게 맞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제 끝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영우 씨와의 모든 행복한 순간들이 끝나버린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로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할 말도 없었고 설명할 말도 없었어요.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영우 씨한테는 변명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영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지켜봤어요. 저는 영우 씨가 화를 낼 줄 알았어요. 아니면 당장 나가라고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영우 씨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기다려 주었어요. 저는 계속 울면서 생각했어요. 영우 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었는데, 이제는 더럽고 추하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자신을 속였다고 화낼까?
어떤 생각을 하든 저한테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이런 사람인 줄 영우 씨가 알았다면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영우 씨를 속인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영우 씨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말 같았거든요. 영우 씨가 저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해줬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저는 부산에서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그때는 정말 떳떳했어요. 다방 사장으로서 자존심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모습은 뭐예요? 바카스 들고 다니면서 할아버지들하고 그런 일을 하는 추악한 여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영우 씨를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영우 씨 눈에는 저에 대한 실망과 혐오가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더러운 일을 해왔는지 영우 씨가 다 알아버린 거잖아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비참했어요. 한때는 성공한 사업가였는데 지금은 이런 꼴이 되어서 남편도 잃고 딸도 잃고 이제는 영우 씨마저 잃게 된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저는 영우 씨한테 말했어요. 영우 씨, 이제 저한테 실망했죠? 저 같은 사람하고 있으면 영우 씨만 더러워져요. 그냥 저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을 하는 것도 너무 괴로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영우 씨가 저 같은 사람과 계속 지낼 리는 없을 테니까요. 차라리 제가 먼저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저는 일어나려고 했어요. 더 이상 영우 씨 앞에 있을 면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영우 씨한테 설명하고 싶었어요.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한 거라고, 살기 위해서 한 거라고. 하지만 그런 변명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유가 뭐든 제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영우 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싶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더러운 일을 해왔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영우 씨가 저를 내쫓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가 저 같은 사람과 계속 지내고 싶어 할까요? 저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왜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다른 방법은 정말 없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영우 씨를 속였다는 죄책감이 가장 컸어요. 영우 씨는 저를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해줬는데 저는 그런 영우 씨를 기만한 거잖아요. 거짓말로 관계를 유지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영우 씨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 쪽방촌도 떠나고 서울도 떠나고 아니면 아예 이 세상을 떠나고 싶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영우 씨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었어요. 영우 씨는 저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줬었어요.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 손으로 모든 걸 망가뜨린 거예요. 저는 영우 씨가 저한테 뭐라고 할지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실망했을 거고, 화가 났을 거고, 아니면 역겨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영우 씨한테서 아무 소리가 안 났어요. 조용한 침묵이 계속 이어졌어요. 저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차라리 소리라도 지르고 화라도 내주면 좋겠는데 아무 말이 없으니까 영우 씨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따뜻한 손이 제 어깨에 올려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영우 씨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화난 표정도 아니고 실망한 표정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슬프고 안타까운 표정이었어요.
영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옥분 씨,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영우 씨가 저를 비난하고 질책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는 거였어요. 그런 영우 씨의 반응에 저는 더욱 미안하고 미안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우 씨,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영우 씨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하지만 영우 씨는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영우 씨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저를 혐오하는 사람의 손이 이렇게 따뜻할 수는 없을 텐데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영우 씨가 말했어요. 옥분 씨, 제가 화가 난 건 옥분 씨한테가 아니에요. 옥분 씨에게 이런 일을 하게 만든 세상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영우 씨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저한테 화가 나지 않았다는 걸까요? 저를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저는 영우 씨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영우 씨는 계속 말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동안 생각해봤는데 옥분 씨가 그런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옥분 씨 같은 분이 좋아서 그런 일을 할 리는 없으니까요. 저는 영우 씨의 말에 더욱 눈물이 났어요. 영우 씨는 저를 믿어주고 있는 거였어요. 저 같은 사람을 말이에요. 저는 정말 고마웠지만 동시에 더욱 미안했어요. 저는 영우 씨한테 제 사정을 모두 털어놨어요. 부산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모든 걸 잃게 되었는지, 왜 서울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까지 모든 걸 다 말했어요. 말하면서도 계속 울었어요. 영우 씨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줬어요. 중간에 끊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다 마쳤을 때 영우 씨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영우 씨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저는 영우 씨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혼자서 견뎌왔던 모든 아픔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영우 씨는 제 등을 가만히 토닥여주면서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영우 씨 품에서 울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다행이구나. 영우 씨가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다니.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따뜻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울고 나니까 마음이 좀 가라앉았어요. 저는 영우 씨한테 물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정말 저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영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옥분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인데 뭘 용서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영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마음 넓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영우 씨한테 정말 고맙다고 말했어요. 영우 씨가 저한테 제안했어요. 옥분 씨, 이제 그런 일 그만하고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해요. 제가 옥분 씨를 도와드릴게요. 저는 영우 씨의 말에 놀랐어요. 정말 저와 함께 하겠다는 뜻인가요? 저 같은 사람과 말이에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우 씨 표정을 보니까 진심인 것 같았어요. 저는 영우 씨한테 물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저 같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괜찮아요? 영우 씨만 힘들어질 텐데. 영우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저도 혼자예요. 옥분 씨도 혼자고요. 우리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영우 씨가 나를 받아들여 주다니.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저는 꿈을 꾸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영우 씨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줬어요. 우선 이쪽 방촌을 떠나자고 했어요.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자고요. 영우 씨가 가지고 있던 약간의 돈과 그동안 모은 돈을 합치면 작은 방 하나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영우 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저는 영우 씨한테 평생 감사하며 살 거라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부터 저희는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디로 이사를 갈지,
어떤 일을 해서 살아갈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희망이 다시 생기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에 저희는 정말로 쪽방촌을 떠났어요. 영등포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비좁았지만 깨끗했고 무엇보다 영우 씨와 함께라서 따뜻했어요. 저는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걸 느꼈어요. 영우 씨와 저는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고 영우 씨는 경비원 일을 찾았어요.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떳떳하게 벌어서 행복했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힘들 때 서로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영우 씨 덕분에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영우 씨의 따뜻함도 더 깊이 느낄 수 있고요. 저희는 비록 늦은 나이에 만났지만 서로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어요. 남은 인생을 함께 의지하며 살아갈 동반자가 되었죠. 저는 정말 감사해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제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 이야기예요. 부산에서 잘 나가던 다방 사장에서 서울 쪽방촌 바카스 할머니가 되기까지, 그리고 영우 씨를 만나 다시 사람다운 삶을 찾기까지의 여정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도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냐고요. 저는 확신해서 말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거든요. 영우 씨가 저한테 가르쳐 준 건 바로 그거였어요.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의 과거나 현재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할 때 진짜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였어요. 지금도 영우 씨와 저는 작지만 따뜻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 힘든 일이 있어도 둘이 함께니까 견딜 수 있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들이죠.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아니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고 계시나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저와 영우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